2024년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의 마지막 섹션인 5부 연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부에서는 주제가 어린이 교육과 예술, 문화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저는 김경희고요. 가천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조 강연부터 1부, 2부, 3부, 4부 아주 소중한 연구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이 발표들을 토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실제적인 현장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네 분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이부영 일놀이 공부연구소의 선생님께서 방정환과 이호덕의 어린이관이 바탕이 된 이호덕의 참교육과 삶을 가꾸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부영입니다. 저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과 이호덕을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문제를 제가 오늘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방정환 쌤은 1899년에 태어나셔서 1931년에 돌아가셨고, 이호덕 쌤은 1925년에 태어나셔서 200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한 21년 차이가 나죠. 26년 차이가. 그래서 근데 제가 이호덕 선생님을 저는 이제 초등교사 출신입니다. 초등교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잠깐 그 배경을 얘기하면 제가 석사까지는 미술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이 미술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다고 초등교육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철학도. 그래서 제가 박사를 교육사와 교육철학으로 다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료를 하고 지금 논문을 쓰고 이호덕 선생님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하고 방정환 선생님을 알아야 이호덕 선생님을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방정환 선생님을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하고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많았어요. 거의 같이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 이호덕 선생님이 방정환을 잇고 있다. 이어서 확장하고 발전시켰다.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방정환 선생님은 좀 짧게도 사셨지만 또 그 어린이에 대한 또 바탕을 다졌으면 이호덕 선생님은 초등교사시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육 교육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거를 직접 연구하고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걸 어떻게 방정환 쌤하고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환 쌤 얘기는 이제 다 아시니까 그쪽은 이제 이렇게 방정환 쌤하고 제가 이호덕 쌤을 비교해봤는데 비슷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린이 문학과도 맞고 수필과 뭐 동아구연과 뭐 어린이 인권운동가 어린이 교육학자 다 똑같이 맞는데, 이호덕 쌤은 교육자신데 42년 동안 학교에 계셨는데 주로 초등학교에 계셨고요. 중등교사를 한 4년 반 정도 하셨어요. 중간에 그 6.25 때. 그리고 대학 교수는 잠깐 이제 퇴직하고 나서 교장 선생님 퇴직하고 나서 잠깐 한신대에서 글쓰기 교육 강좌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연구자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1944년 해방되기 전에 발령이 나셨거든요. 발령이 나셨는데 아이들 그때 이제 일제 시대 때 발령이 난 거죠. 그래서 일제 시대 교사가 되고 보니까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결국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엄청 힘들어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근데 해방을 맞이해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교육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이게 이제 괴로워하시면서 현장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노예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고민하시다가 현재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교육을 하나하나 짚어보신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교육이 진짜 이 아이들에 대해 맞는가? 그게 바로 이제 비평 작업으로 연결돼요. 현재 교육, 예를 들면 이제 일제시대 때 차렷, 경례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 다음에 조회 시간이라든가 종례 시간. 지금도 교감제도도 사실 일제시대 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제시대 때 교육이. 근데 그 당시는 더 했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다가 그게 이제 교육, 현장에 이제 교과서도 문제, 그 다음에 학교의 그 어떤 제도의 문제, 현장의 문제, 이런 거를 계속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정말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뭘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 연구가 되셨고요. 그래서 연구한 게 엄청 많으세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분이 직접 본인이 문학을 하게 되신 거죠. 그 글을 써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만큼, 그러니까 문학이 그때 당시 어린이 문학이 아니고 어른들의 문학을 그냥 아이들한테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인이 또 그 자기 가르치는 거대로 문학을 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글 바로 쓰기, 우리 말이 전부 다 일본이 만든, 사실 아동이란 말도 일본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문학이란 말도. 그런데 그런 말들을 그때는 더 일본 말들을 많이 썼죠. 그리고 중국 한자말 쓰고, 그래서 우리 말을 제대로 찾아서 우리 글을 바르게 쓰는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그대로 또 그분이 쓴 글과 이런 것들이 그냥 교육 운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한테 저는 발령날 때부터 이호도 쌤을 다행히도 만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아주 열심히 저희가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교육 운동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미 벌써 그때 생태운동, 환경운동이 없었을 때부터 우리 한국 글쓰기교 연구회를 83년에 조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사들한테 우리는 그때부터 휴지도 못 쓰게 했고요. 그다음에 종이컵도 못 썼어요. 휴지, 손수건 가지고 다녀야 되고, 항상 그 모임에 가면은 항상 이제 종이컵 못 쓰고, 또 그때 뭐 샴푸도 못 쓰게 하시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때 배웠어요. 저희는 80년대 초부터 그렇게 하고 생태환경 교육 실천 가면서, 그러니까 교육자면서 연구자면서 교육 운동 가면서 본인이 쓴 시와 동화 수필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생태운동 가면서, 그래서 실천가세요. 실천가 본인이 직접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청성군에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이셨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학력이 소학교 6년하고 영동 농업실수학교 2년제가 끝이에요. 그 영동 농업실수학교는 그냥 농사 짓는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실수학교를 어디에 따라서 1년제가 있고 어디는 2년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갖고 군청에 이제 발령이 받으신 거예요. 군청에. 그래서 군청에서 학교 담당을 하셨대요. 학교 일을 가서. 그래서 학교 일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제잘제잘 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걸 보면서 내가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교사가 천직인가 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교원 시험이 있었어요. 뭐 1종, 2종, 3종 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게 이런 학력에 따라서 이제 시험 보는 과목이 다른데, 그때 3종 교원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초등교사가 돼갖고 44년에 처음으로 이제 초등교사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방정환 쌤하고 이호도 쌤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이원수 선생님이에요. 이거 뭐 이원수 선생님이 어린이 잡지에서 1926년에 거기서 처음으로 등단을 하셔갖고 이제 방정환 선생님한테 배우셔서 이제 이렇게 그걸 이어받았는데, 또 이호도 쌤은 또 이원수 선생님한테 또 이원수 선생님이 만든 소년세계 거기서 진달래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원수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신 거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호도 쌤은 또 권정 선생님 아시죠? 권정 선생님을 또 발굴하셨어요. 또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알리게 한 분이거든요, 이호도 쌤이. 그래서 이게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굉장히 본인도 굉장히 나는 내성적이고 어디서 말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뭐 강연하실 때나 뭐 할 때는 엄청 힘차시거든요. 자기 주장도 강하시고, 근데 워낙 말씀이 좀 잘 없으시고, 그런데 그렇게 모임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주영 선생님도 한국 글쓰기 교육 연구회도 이호도 선생님 만들 때 같이 이제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그 83년부터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임이. 그래서 교사 모임으로서 사실은 거의 최초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한 교사 모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다 모든 걸 배웠어요.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교사에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많이 배웠는데 지금 또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도 참여하시고 우리나라의 그 모든 모임에 이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시고 이제 뒤에 보시면 민주교육 실천협의회에 성내원 선생님하고 문병란 선생님이랑 공동대표를 하시면서 정교조를 또 만드는데 또 저 일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고 두 분의 공통점은 바로 어린이라는 거죠. 어린이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책을 지금 100권도 넘게 내셨거든요. 골고루.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는데 글짓기 교육 이론과 실제가 1965년에 나온 첫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어찌할 것인가 하고 시정신과 유전 1977년에 나온 책, 삶과 믿음의 교실이 1979년 나온 책인데 그리고 삶을 가꾸는 교육이 1983년, 참교육으로 가는 길이 1990년. 정교조 결성이 1989년인데 그 다음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우리 글 바로쓰기 책을 또 1989년부터 내셔갖고 하고 이호도 교육일기가 지금 5권짜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생각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린이관, 아동관, 어린이를 어떻게 보느냐, 또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교사관이 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어린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방정환 쌤하고 요도 쌤하고 비교해 봤는데 공통점이 어린이 마음에 있으셨어요. 동심, 어린이 마음. 그래서 이호도 쌤도 처음에 동심이란 말을 쓰시다가 이제 아동이란 말을 안 쓰시고 아동 문학이라고 안 하시고 어린이 문학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중심 교육 사상이라는 게 방정환 쌤이랑 이호도 쌤이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죠, 그죠? 거의. 그 대신 이제 이호도 쌤이 그 방정환 쌤은 이제 일제시대 강점기 때 돌아가셨고 이호도 쌤은 일제 강점기를 겪고 그때부터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남북 분단의 상황과 뭐 근데 군부 독재 시절을 다 겪으셔갖고 그 상황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신 거죠.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교사로서 교감 뭐 교장하면서 학교 교사로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을 뭐 어린이고 하늘을 섬겨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심이 없는 말 이것도 방정환 선생님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진선미라는 얘기도 방정환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동심이라는 게 어린이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순수한 인간 정신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꿈적거리는 거, 그 방정환 선생님은 꿈적거리는 그런 아이들의 활동, 창조성 얘기했는데 역시 이호도 선생님도 제가 이제 일과 놀이 연구소, 일놀이 공부 연구소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일과 놀이로 하는 공부. 아이들이 온몸으로 하는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그 다음에 일하기 교육. 그 지금 말하는 노동교육. 처음에는 노동교육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일하기 교육으로 바꾸셨어요. 일하기 교육에 대한 거. 일을 해야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생명을 해방하는 표현교육.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게 결국은 목숨을 가진 것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호도 쌤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의 자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엄청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 표현, 그러니까 생명을 해방하는 표현 교육, 뭐 이런 목숨을 살리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 때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숨통이 튀듯이 이렇게 말문이 막히면 결국 죽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글쓰기를 이제 뒤에 제가 말했죠. 글짓기를 글쓰기라고 바꾸셨어요. 글짓기라는 말이 이렇게 막 머리로 꾸며내고 멋있게 막 그전에는 그런 교육이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작가가 되는 교육? 막 이렇게 멋있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작가가 되는 교육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말을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쓰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말을 바꾸셨어요. 그렇게 바꿔야 아이들이 글을 이렇게 표현을 이제 자유롭게 하게 된다 해가지고 바꾸시기까지 해서 이호도 쌤이 바꾼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글짓기란 말 별로 안 쓰죠. 글쓰기란 말 많이 쓰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정직하게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 말하기 이런 거.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한 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방정환 선생님도 어린이 해방을 얘기하셨지만 요도 선생님도 어린이 해방 또 생명 해방. 그래서 늘 요도 선생님이 모든 일에는 어린이를 믿어야 된다. 어린이한테 배워야 한다. 또 어린이를 지켜야 된다. 어린이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를 살리는 뭐 문학교육 뭐 어린이를 살리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공통점이 어른들에게도 어린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어린이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를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근데 왜 이게 이미 러닝 타임이 안 나오죠? 시간이 5분이 더 10분이 끝나면 이게 끝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좀 마무리를 제가 해주셔야 빨리 될 것 했네. 같습니다. 네, 얼른. 제가 이호덕 쌤이 88년에 낸 책이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가 있는데, 이 어린이는 이제는 모두 시인. 마무리를 한마디로 이제 네, 해주셔야 그렇게요. 돼요. 예, 예. 마무리로. 네, 그래서 26 방정환 쌤이 24년에 쓰신 말이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참교육이라는 말이 이때 썼고, 제가 거기에는 그 말을 좀 안 썼는데, 그래서 이게 정교조 그게 끝나서 0이 된 거예요. 10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 이호덕 쌤이 어린이를 살리고 어린이를 지키고 어린이를 살리기 위한 교육으로 참교육을 말씀하신 거예요. 참교육 말씀하셨고, 근데 그때 당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제가 마지막 할게요. 삶을 가꾸는 교육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말도 이제 새롭게 쓰셨고, 생활이 그전에는 생활이라는 말 썼는데, 결국은 삶을 가꾸는 교육이 참교육이나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호덕은 어린이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 초등교육 현장에서 방정환의 교육 사상을 이어서 참교육과 삶을 가꾸는 교육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사상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이호덕이 실천한 일을 기억하고 살려내서 대한민국의 교육 사상가로 지키고 계속 이어가야 된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부영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발표자 양력에도 보시면 강사, 농부, 글쓰기 교육 연구회 회원, 그다음에 일놀이 공부 연구소 대표이십니다. 얼마나 방정환과 이호덕의 사상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짐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더 못 나눈 얘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이영미 선생님인 한인리문화연구원 부원장인 이영미 선생님께서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독서 경영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10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좋고, 제가 그 이후에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동화를 쓰고 있는 이영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골랐는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부산외대에서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특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문화 가정,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 가정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부모를 둔 그 아동들의 한정됩니다. 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부모를 둔 학생들의 취업도 동시에 돕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골랐습니다. 2년 전에 그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해서 재외동포청과 한인 대사관 그리고 한인회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기획했어요. 인도네시아 한인 백년사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5분의 다른 공동저자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고 수백 개의 기업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음지에 가려져 있던 다문화 가정의 모습도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9배 정도 더 크고 인구는 2억 7,870만 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 가는 그렇게
그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로 최근 국제 결혼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의 언어 발달과 문화 적응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는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촉진하는 데 혁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부모를 둔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문화와 언어의 상호작용이 이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독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 결과가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과 다언어 독서 자료 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다문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복수의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며 이는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와 언어의 상호작용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문화를 반영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습득과 사용은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독서 습관은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지역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된 언어 정책을 지향합니다. 공용어인 인도네시아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 국가 통합을 위해서 공교육기관, 대중매체, 정부기관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다민족 국가인 인도네시아에는 자바어, 순다어, 바타거 등 700개 이상의 지역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그 가정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는 주로 지역어가 사용되면서 모국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고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은 비네카 뚱가리카, 한마디로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바로 여기 앉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틀 전에도 KBS와 다른 신문사에서도 찌아찌아족에서 사전을 발간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2년 전, 2022년 전에 훈민정음 세계화 재단에서 찌아찌아족 한국어 사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훈민정음 세계화 재단의 재단장님을 인터뷰를 해서 요거를 재해동포청 기사에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또 기사가 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찌아찌아족에 대해서 저희 한국 국민들의 이게 호기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찌아찌아족은 그 몇백 개가 넘는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인구는 꽤 많이 됩니다. 9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2009년까지 그 찌아찌아족만의 그 문자 표기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표기법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한글이 인도네시아는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는데 한글을 굳이 채택을 해서 이렇게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문자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님이 한글로 된 찌아찌아 교과서를 발행해서 4학년 이상의 아이들에게 한글로 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가 다양성 속의 통합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찌아찌아족이 이렇게 알파벳이 아닌 한국어로 자국어 표기법을 하게 둔 것은 이는 인도네시아의 정책과 이렇게 다소 좀 상반되긴 하지만 찌아찌아 쪽에 한정된 사례로 인식되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제가 한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설문조사도 하면서 부모를 위한 설문조사 항목을 따로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특정한 부모들에게는 심층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주 3회 책을 읽지만 한 번에 1시간 내외로 어떻게 보면 좀 짧게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쓰고 나니까 요즘에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독서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독서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의 특수한 종교 또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6개의 종교를 허락합니다. 이슬람이 85%, 그리고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손인데 무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교는 공산주의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허락하지 않고 특이하게도 주민등록 중에 그들이 선택한 종교가 표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가 아동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이슬람 경전인 알꾸란 읽기 수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꾸란 읽기 수업은 오전이나 오후에 진행되는데 보통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이슬람 경전을 읽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거는 어떤 아이가 이슬람 경전을 직접 읽는 그런 녹음 파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연구 결과의 시사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서 유통망 강화도 요구됩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영어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어에는 오히려 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영어와 인도네시아는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중국어 아무래도 화교들의 영향이 많아서 중국어도 약간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러 한국어 책을 읽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 아이가 한국어에 강화가 되어 있어서 한국어 학교를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짜로 이렇게 한국어 책을 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국에 부모를 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사용을 안 해서 인도네시아와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는 한국은 지금 영어 교육이 이렇게 붐이 불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영어가 어떻게 보면 해서 기본적인 언어다시피 해서 웬만한 길거리의 기사님들도 이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어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네. 이 부록을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4가지 큰 기관을 뽑았습니다. 돌아가는 거 잠시만요. 제가 아직 이게 천천히 해주시면. 네. 4가지 기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지개 공부방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땅그랑이라고 자카르타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어떻게 보면 자카르타 변두리인데요. 여기에서 무지개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고재천 목사님이세요. 2007년에 이 공부방을 세웠는데 여기에도 또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서술한 한인백년사에는 실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사업을 좀 실패를 하고 IMF가 터져서 터벅터벅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익숙한 한글 간판이 눈에 띄었대요. 지금은 한글 간판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골 구석에 한글 간판이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 간판이 몇 개가 있는 걸 보고서 이 출처를 찾았더니 거기에 다문화 가정들이 50가구, 80가구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한국어를 거의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고재천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법인정이었지만 교회를 직접 설립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보시면 인도네시아 동포 초청 만당 간단에까지 초청을 받고 이러는데 제가 다음 달 여기서 무지개 공부방에서 지원을 한 거기서 제1호 다문화가정 학생 성공 케이스라는 이런 그 타이틀을 붙였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그 한인 회사들의 도움으로 부산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강남에서 메디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지금 강남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그 성공한 다문화 가정 1호 케이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면은 너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두 번째로는 찌뜨라땅그랑 코리안이라는 곳입니다. 매년 이렇게 다문화 한마음 큰 잔치를 크게 개최를 합니다. 제가 재외동포청 기자와 한인뉴스 그리고 부산 영어 라디오 방송에 인도네시아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이곳을 매년 찾아가서 이렇게 행사를 취재하고 이 기사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미디어들에게 보내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인인데 요거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한글 학교인데 이거는 비단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도 해외에 살다 보니까 한국어 구사가 어눌한 그런 어눌하다는 말은 조금 실례가 되네요. 한국어가 좀 편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공부방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누에라는 곳은 여기는 지금 현재 활동한 것을 이렇게 해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학생들이 한국어로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직업 교육을 받는 이런 학교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저희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한글 보급에 앞장서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영미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의 독서 활동은 너무나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특히 알꾸란 읽기 수업은 내용이 여기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면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는 이선영 라플란타 출판사 대표인 이선영 선생님께서 방정환 세계화 사업의 멕시코 유년기 사례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어와 중남미 문학을 전공하고 멕시코에서 한국 그림책 낭독 활동과 한국에서 멕시코 그림책 낭독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예술을 통해서 한국과 멕시코가 교류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본 발표자는 2024년 세계방정환 학술대회의 특별기획 방정환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멕시코에 파견되어 첫째, 멕시코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정환 문학체험, 둘째, 멕시코 영상 유년 잡지 발행인 취재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방정환 세계화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발표하겠습니다. 잡지 발행인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알바레스의 인터뷰는 스페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표 자료의 일부로서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뷰 내용을 이곳에 소개합니다. 첫째로 2024년 방정환 세계화 사업 멕시코 방정환 문학체험에 관련된 활동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제일 큰 사진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아마 방정환 선생님의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나비의 꿈 그림책입니다. 이 나비의 꿈 그림책을 이번 6월 달에 방문을 하였을 때 6곳의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들하고 읽고 활동을 하였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손에 나비 모양을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한국 동화 스피치 협회 유해손 대표님께 전수받은 손나비를 활용해서 꿈을 향해 날아가는 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같이 읽고 어린이들이 한 명씩 다 앞에 나와서 나의 꿈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각 낭독 활동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사진 자료들은 위에 있는 것은 문화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의 이미지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지역 신문에 발표된 이렇게 한국에서 온 작가가 그림책 낭독 활동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실려있는 신문 자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Tiempo de Niños라는 단체를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Tiempo de Niños는 스페인어로 어린이의 시간, 어린이를 위한 시간, 유년 시절, 유년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유년 시절이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에서 2017년 창간된 잡지입니다. 발행인은 저널리즘을 전공한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알바레스 씨고요. 디자인을 전공한 배우자가 도와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Tiempo de Niños의 페이스북 페이지인데요. 14,000 팔로워를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알바레스 씨를 인터뷰할 당시 주립 중앙도서관의 사진을 통해서 알바레스 씨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에 Tiempo de Niños가 활동한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요. 이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진 자료로 먼저 보시겠는데요. 우선 첫째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들이 플리마켓을 하면서 자기가 손으로 만든 공예품 같은 거를 판매하는 사진도 있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그 자수 옷을 입은 분은 유카탄주가 마야 문명이 있던 주잖아요. 지금까지도 마야어를 학교에서 필수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야 문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야 문명의 전래동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주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제일 큰 사진을 보면 아주 익숙한 한복을 입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유카탄주에서 한국 그림책 낭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 후손들이랍니다. 4세대, 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은 3세대부터 6세대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입고 계신 한복들이 국내에서 좀 한복을 기증받아서 보내드려서 이런 활동을 할 때 입고 계신데, 사실 이 지역이 여름에 특히 더 덥기도 하지만 보통 30도 이상 40도가 넘어가고 이 활동이 야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복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림 전시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도슨트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종이 잡지로 발간하여 코로나 시기부터 디지털 잡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창간하게 된 동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발행인도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를 위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런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런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기 위해서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간 목표는 자녀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고, 이로써 어린이들이 놀이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목표로 시작하게 된 잡지입니다.
어린이 잡지의 시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종이 잡지 형태로 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이 잡지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역할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잡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폭력이 없는 교육을 위한 의식 개선을 위한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어린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잡지로 방향성을 잡아 나가게 됩니다. 잡지 발간 형태는 발행 주기는 원래 처음에는 월간지였으나 지금은 업무량 때문에 격월간지로 발행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 전에는 종이 잡지로 학교에서 배부하였으나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디지털 형태로 발행을 하고요. 이는 비용과 배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그 전까지 코로나 때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있었던 정부 지원이라든지 기업 광고나 후원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현재로는 강연 같은 이벤트 수익으로만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면서 어렵게 잡지를 계속 발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잡지를 계속 발행할 것을 다짐하는 발행인의 마음을 듣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용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자녀들과 방문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한국과 관련된 이벤트, 그 사진에서 보신 거는 이제 김밥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신 사진이었고, 그리고 어린이 관련 이벤트가 있는 축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사실 이제 이런 행사를 정부 기관에서도 하고 개인 단체에서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모두 각각의 정보 채널에서 보기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개별 홍보를 찾아보는 어려움과 수고를 덜어주는 이런 부분이 이용자들이 제일 좋았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때이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놀라운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부모에게 또 다른 재미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찾아달라고, 참가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발행인이 그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능동적인 어린이가 되는 것. 방정환 선생님도 그렇고 린드그렌도 그렇고 스스로 배우며 성장하는 어린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잡지의 미래의 꿈은, 장기적인 목표이자 꿈은 멕시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미 성장한, 이미 뭔가 고정관념을 갖게 된 어른을 변화시키는 건 정말 어렵지만,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고, 부모를 변화시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발행인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자라서 더 의식 있는 시민이 되게 하고 삶을 향유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어린이 되도록 돕는 것이 이 발행인의 미래의 꿈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멕시코 변화의 주역이 되어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이 발행인이 미래에 계속해 나가고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잡지는 초기에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 관련 소식을 모아서 홍보하는 그냥 단순한 잡지 형태였는데, 현재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어린이 문화예술을 위해 힘쓰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계획은 지금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모 교육과 지도자 교육까지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필요한,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이 발행인과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사실 외롭게 나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심적으로. 그렇지만 한국에도 띠엠포 데 니노스 같은 많은 단체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단체 시민연대 협회에서 그런 활동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그런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고, 특히 방정환 연구소는 문화예술을 통해 어린이를 행복하게 자라게 하는
하기 위해서 일하신 방정환 선생님의 철학을 이어받아 활동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함께 연계되어 서로 노하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현 선생님께서 멕시코까지 가셔서 알바레스가 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잡지 그 발행 현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시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한 45분 만에 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를 거쳐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손소영 선생님께서 경복고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도서관 공간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복고등학교 사서교사 손서영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제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복고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이제 창의성 향상을 위한 공간의 경험 요소를 도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들 사업들을 보면은 이제 2019년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그 전부터 이제 뭐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학교 도서관 재구조화, 학교 공간 혁신, 그리고 뭐 꿈담이라고 해서 꿈을 담는 학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이제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이제 교체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급하는 거에 중점을 맞추고 또 아니면은 뭐 바닥이나 아니면은 뭐 천장 이런 공사에 치중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시대에 또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과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그거에 맞게 도서관이 또 같이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 연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사업, 뭐 리모델링 사업들을 보면은 되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에는 뭐 책상을 교체하고 다음에는 바닥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학교,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이제 전문 지원 기관이 협력해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좀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학교 행정이나 아니면은 그 기존의 시스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래서 미래에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보조해줘야 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도 2022년 교육개정안을 보면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또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위에 사진을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저 위에 있는 사진도 최근에 이제 이러한 사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완성된 도서관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구만 바꾸고 색깔만 바꾸고 그냥 가구의 배치만 바꾸고 기존과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회의가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번에 저희 학교 리모델링을 한 사진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외부 공간과 이제 내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한 사진을 하나 넣어 보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미래의 필수적인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도서관 공간에 어떤 요소들을 도입해야지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저는 접근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읽은 논문 중에서 이제 서문에 보면은 도서관의 창의적 공간이 제우스의 머리에서 다 자란 채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태어난 아테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지역사회, 그리고 인간의 관행,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도서관 사서,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또 뭐 쇼핑 공간이나 그런 상업 공간에 이르러 다양하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보고서 이제 도서관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옛날에는 도서관도 이제 매체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뭐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였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교열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을 공부방처럼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장소로, 학습하는 장소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정보 시대에 넘어가면서 도서관에 컴퓨터가 꼭 있어서 이제 인터넷 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음을 위한 이제 도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나타났던 이제 모습들이 이제 저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메이커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가지고 뭐 3D 프린터를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결국 이게 중소기업진흥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메이커가 분리가 되었어요. 도서관에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도서관이 하는 이제 문화적 공간 역할에 대해서 자료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 도서관이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자료 사진인데요. 요즘에는 서점이나 이런 상업 공간들이 사람들과의 소통, 연결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강연 활동도 하고 강의 활동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요. 이제 도서관도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현상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사진은 창의적이고 이제 뭐 미래를 구현하는 도서관이라고 이제 많이 거론이 된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캘리포니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뭐 서리 시티센터 도서관이거든요. 2011년도에 만들어진 도서관인데 굉장히 딱 보기에도 도서관 공간이 뭔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도서관 공간과 되게 딱 보기에도 다른 모습을 나타내어주고 있잖아요. 이 도서관이 만들어질 때의 모토는 원대한 비전, 그리고 앞서가는 뭐 창의성,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서관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완공된 도서관인데 헬싱키에 있는 5대 도서관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상을 받은 도서관이에요. 이제 저도 이 도서관에는 방문을 해봤었는데 보면은 이제 뭐 도서관 안이 정말로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모두 다 융합해서 안에서 내기도 하고 그 옆에는 바로 커피도 마시고 그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생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구획되어서 나뉘어진 그런 도서관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창의성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길포드랑 테일러여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근데 도서관에서 이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의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대 플라톤의 그런 시점을 가지고서 신에게 주어진 능력이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서 이제 근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지원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우리도 그거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해가지고 작은 창의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빅C라고 해서 이제 큰 창의성은 되게 우리가 아는 모두 다 아는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창의성이라면은 그다음에 프로 창의성은 이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고 작은 창의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이고 이제 미니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창의성과 이제 미니 창의성에 대해 개발하는 지원하는 데 더욱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창의적 공간 구성을 위해서 기존에 연구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제 도서관에는 신미성, 유의성, 안락함, 다양성, 협력성, 개방성, 자율성, 도전성, 탐험성, 연결성, 가변성 등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리고 도서관도 옛날에는 조용히 하고 엄숙하고 그래야 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 영역이 있고 작은 소리로 떠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남을 위해서 좀 배려해야 하는 공간이 있고 또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국가도서관위원회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도서관도 융합 공간, 개방 공간, 개념 공간이 있어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용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되고 개방을 이제 개방 공간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소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옛날처럼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연결을 위해서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개념 공간은 정보 서비스가 변화되니까는 그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저희 학교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저희 학교 3학년 학생들은 리모델링 전과 후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방 구조화된 신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녹음하고 타겟라는 이제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 분석하는 도구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텍스트를 세그먼트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제 뭐 거론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미적 평가 해서 이제 뭐 공간과 공간의 뭐 신미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인지 평가에서 뭐 영감 아니면 뭐 기억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있는 그런 주의산만하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혼자서 공부하는 부분 아니면 친구들과 합동해서 공부하는 부분 아니면은 친구들과 느슨한 연결을 가지고도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녹색 공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해서 이제 뭐 푸른 공간은 하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날씨나 이런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 밖에서 새소리나 아니면은 운동장에서 노는 이제 학생들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결론은 감각적,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특성, 그리고 이제 도서관의 창을 통해서 관찰되는 자연 요소들, 그리고 또 또래들이 이제 노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고 또 하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도서관 내의 그런 활동 소음들이 집중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기도 하고 본인의 활동에 이제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도서관 안에 마루와 같은 이제 소급 공간들이 있어서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도서관은 출입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보이는 게 건물 외부로 나가는 첫 번째 출입구고 이게 두 번째 사진이 운동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출입구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안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는 쪽을 넣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는 서가가 많아서 좀 더 개방감을 주고 싶었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해가지고 이제 서가를 낮추고 또 서가의 모양을 약간 경사를 주어가지고 시야를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하셨다고 이제 건축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그리고 또 학생들이 항상 교실 안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또 학생들도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네, 본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요. 또 이쪽은 수업할 수 있는 공간,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다른 학교나 다른 이제 교육 공간 아니면은 학생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창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데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소연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경복고등학교 도서관을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복고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공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와닿았던 부분이 이부영 선생님 발표하실 때 꿈적거림이라는 단어가 되게 콱 박혔습니다. 또 아까 이영경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는 해찰. 요즘 아이들이 이러한 꿈적거림이나 해찰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른들이 빨리빨리 해라, 왜 이렇게 늦니, 이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셔서 저희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저는 김동석입니다. 우리 한국 쪽에 발표하신 거는 상당히 잘 들었고요. 인도네시아하고 멕시코 발표하신 두 분께 정말 심심하게 저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을 알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찌아찌아족, 이 이제 우리나라 글자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글이 아니고 훈민정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한글에 대해서 훈민정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자가 알파벳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아나 시읒이나 비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말씀을 하셨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한글을 쓰고 있는데 훈민정음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부분. 선생님 질문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는 됐지만 네. 답변할까요? 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찌아찌아족에 대해서 발표한 저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질문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훈민정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그 큰 주제는 감히 제가 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찌아찌아족의 사전을 보면은 거기 말 같은 게 약간 간격이, 그러니까 자음하고 모음 부분이 이렇게 해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나 밑에 이제 표기법이 히읗인데 좀 그것도 이제 받침도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일반으로 쓰는 그런 표기법이 아닌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마 거기 그
훈민정음 세계화재단 여기서도 요거를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요 찌아찌아족 사전을 발간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 훈민정음 표기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표기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어디 계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례 발표도 잘 들었고 마지막에 창의성 향상을 위한 도서관 공간의 경험 요소 분석 이제 그 발표를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도서관 활동하는 데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보고 그러면 공간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제 창의성이라든지 하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리적인 공간이 그렇게 창의적인 또는 좀 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배치됐다면 그렇게 조성된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 독서 뭐 관련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개관식을 이번 8월에 했거든요. 이제 신생 도서관인데 우선은 저희가 그 전에도 뭐 소설가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직업인들을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도 이제 모셔가지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늘 진행을 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진행한 프로그램으로는 조향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도서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향으로 바꿀 수 있는 약간 이야기를 향으로 취환하는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향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그때 사용했던 향이 주로 뭐 아니면 소나무 아니면은 뭐 나무 아니면 가죽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향들이랑 또 본인의 기억을 가지고서 이제 그 기억이 가져다주는 느낌을 가지고서 이제 향으로 만드는 작업이 제가 보기에는 좀 기존의 학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약간 다르고 또 학생들에게 새로운 표현 양식을 주는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그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저도 발표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관을 보면 참교육, 삶을 가꾸는 교육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삶을 가꾸는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분의 발표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독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린이를 위한 문화 활동 또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인데 이 활동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지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부영 선생님 먼저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도 선생님이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원래 교육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아이들을 교육으로 바꾸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속에 숨어 있는 그 성장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교육. 그래서 사실 그건 독일의 그 슌볼트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타고난 그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시키게 하는 거를 빌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교육으로 얘를 바꾸는 거야. 완전히 그 전통적인 교육을 하는 걸 갖다 엣지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은 결국은 빌딩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교육으로. 그런데 이호덕 선생님의 개념하고 방정환 선생님의 개념은 교육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포플러는 포플러가 되게 하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사과나무를 포플러로 만들고 뭐 포플러를 뭐 다른 나무로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재가 사실은 완전히 교육적인 거죠. 그냥 자기 맘대로 이렇게 잘하지 못하게 막 그 철사로 꽁꽁 묶잖아요. 묶어갖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너는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묶는 게 그게 가장 강력한 교육의 방법인데 이호도 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의 입맛대로 아이를 이렇게 너는 이렇게 자라라 저렇게 자라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를 잘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 아이를 믿고 그 애가 타고난 것을 잘 관찰하면서 걔가 잘 자기가 타고난 것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삶을 가꾸는 교육인데 그게 이제 그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이 그게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그 글짓기로 막 멋있게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게 해서 글쓰기라는 게 표현 교육이 그 아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하기, 글쓰기, 또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방정환 선생님도 그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림도 아이들한테 자꾸 너 왜 이 색칠해? 이렇게 그려. 왜 작게 그려? 크게 그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게 그리면 왜 작게 그렸는지를 아이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삶을 가꾸는 교육이 이호도 쌤은 이제 모든 교육에 노래도 마찬가지. 백창호 선생님의 그 음악 교육도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음악 교육은 아이들하고 안 맞다는 거죠. 노래도 노랫말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교육이 다 어린이의 삶을 가꾸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이제 비판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김희경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분재가 제대로 된 교육이고 현재 교육이 포플러 나무를 뭐 소나무로 만들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선생님께서 교육에 대한 것을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물론 요즘 공교육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공교육을 우리가 바르게 정말 이끌어 가야 될 책임들이 모든 교육자들에게 있기는 하지만 교육관 자체가 어린이의 가진 본성이 아닌 다른 걸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정말 그 어린이가 가진 본성을 제대로 가꿔주는 것이 교육이지 분재처럼 기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교육을 보신 것이지 그게 교육의 본력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런 교육에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한다는 거지. 네.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희가 듣기로는 교육은 이게 분재가 교육입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사실은 제가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은 분재를 가꾸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네, 선생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경 선생님 말씀도 맞고 지금 그 표현상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부영 선생님 말씀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는데, 저도 조금 깜짝 놀랐는데 아마 들으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진입니다.
지금 질문이 나온 딴 선생님들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이선영 선생님한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멕시코에서 그 방정환 세계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파견이 되셔가지고 활동을 하셨다고 이제 두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잡지 그 편집인 인터뷰 내용은 들었는데 첫 번째 멕시코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정환 문학 체험이 있다고 이제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짧게라도 소개가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멕시코의 한국 그림책 낭독 활동을 올해까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방정환 선생님의 그림책을 읽는 해로 정해서 방정환 선생님이 나비의 꿈을 가지고 가서 6개의 도서관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같이 읽고 한글로 나비라든지 팔랑팔랑 이런 단어들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비를 가지고 손나비 놀이를 하면서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 정말 나비가 뭔가 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난 매일 예쁘게 춤추고 꽃들을 행복해주기 위해서 예쁘게 춤추고 그랬지만 난 뭔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라고 그 소망했을 때 그 소망하는 그 순간 꿈결에 아픈 아이들이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고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정환 선생님이 그 나비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멕시코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꿈을 갖는 거의 중요성을 좀 덜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꿈꾸는 것의 중요성을 방정환 선생님의 사상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나비의 꿈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같이 읽은 어린이들 또 어른들도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예술을 통한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철학이 그 책에 너무나 잘 나타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낭독 활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마이크도 가까이 있고 마침 이선영 선생님 질문을 또 받으셔가지고 그 멕시코의 잡지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들이 좀 전체적으로 어떤 양상인지 그리고 그 잡지에는 어린이들이 실제 좀 참여하는 그런 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잡지들에 그런 부분도 조금 확장해서 보고 오셨으면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창 책마을에서 올라온 이대건입니다.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어권 나라에서는 어린이를 우리나라처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 5월 1일 날 광화문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진 어린이들하고 할 때 스페인 화가가 함께 참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화가님이 그런 활동들을 보시고 한국처럼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정말 없다고 그분도 말씀하셨고 제가 스페인어권 나라들을 경험했을 때는 어린이를 위한 잡지들이 그렇게 발간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tiempo de niños의 또 다른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잡지를 발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발행인과 공유를 하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잡지도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그 멕시코 같은 경우도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그냥 아이들에게 원하는 선물 하나 사주고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뭐 맛있는 거 먹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귀한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그런 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우리 문화의 그런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대한학교 교사 김연경입니다. 그 혹시 인도네시아 이영미 선생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좀 번역도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두 언어가 다 나온 동화책을 혹시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이 2월에 그 아체 라팽마을로 청소년 평화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이영미입니다. 제가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시는 거에 우선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없어서 저희 딸이 그 동화 쓰는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선사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없어서 직접 제작을 해서 400권을 찍어서 그래서 그 지역 아동들한테 나눠주고 다문화 가정 그쪽에도 나눠주고 학교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에이펙에 가서 강사로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온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네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모두 끝나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저희가 4시 20분에 이제 폐막식 전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야누시코 코르츠크 선생님까지 그리고 또 저희 세계 곳곳에 있는 방정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은 뜻을 펼치고 계신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학술대회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그런 것들을 계승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 안내드릴 말씀은 지금 3층 세미나실에서 301호에서 305호까지 어린이 예술지도 워크숍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한 번씩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제5부 연구 발표인 어린이 교육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사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